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예,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네. 주로 저희가 채팅으로 소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아마 주최 측에서, 감사합니다. 주최 측에서 다 음소거를 해드릴 거예요. 혹시나 또 강의 중에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하니까 그렇게 좀 그 음소거는 부탁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의는 50분 진행하고 10분 정도, 네, 감사합니다. 저희 거의 뭐 스트리머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분 강의하고 10분 쉬는 이렇게 일정으로 할 거고요. 오늘은 저희가 총 5주차 강의고 여섯 번째 저희 웹툰 시장과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경력이 있는 분이 또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5주에 다섯 번에 걸쳐서 저는 이제 뵐 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립출판 쪽 관련해서 계속 2019년부터 강의를 했었고요. 오늘 첫 번째 그 주최 측에서 독립출판 기획 및 유통 컨설팅 관련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 출판 비즈니스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거창한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만화산업진흥원에서 이 강의를 제안을 줬을 때, 그럼 나의 출판과 만화 작가, 웹툰 작가들과는 어떤 그 연관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돌이켜 봤어요. 보니까 은근히 만화 작가들과 웹툰 작가는 아닙니다. 일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사계절 출판사에서 오프라인 담당을 할 때는 그 최규석 작가의 울기에 좀 애매한이라는 책을 같이 마케팅을 했었고요. 물론 그때는 막내로 했기 때문에 열심히 포장하고 책을 발송하는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웅진 주니어의 그 시니어 마케터에서 때는 거의 뭐 아주 오래된 웹툰 작가죠. 강풀 작가의 안녕 친구야라는 그림책을 국내 런칭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책을 웅진 주니어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때 판매를 했었는데 순식간에 한 달에 뭐 만 부, 이만 부 정도 나가더라고요. 네. 고윤 정리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접점이 좀 있었고 그리고 웅진 싱크비에서 만화 임프린트를 진행했었죠. 재미주의에서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만화를 좀 계속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있었습니다. 뭐 재미주의는 꽤 규모 있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주춤한 것 같지만 웅진 싱크빅에서도 따로 이제 전자책이나 웹소설 이런 팀이 지금 파주에 있지 않고 광화문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전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아마 이게 마지막 6주차에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웹툰 산업이나 전반적인 만화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 거의 다 웹툰 작가신 거죠?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정보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웹툰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최석한님. 네, 이은지님이 아마 지금 이 책에 유력한 수령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웹툰 관련해서 보니까 출판사 웹툰, 만화, 웹소설 출판사는 6개 정도 있고 전자 플랫폼은 한 8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저희가 그 받은 자료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있었고 근데 2020년부터 21년을 보면 증감률이 8.5%, 22.7%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보시면 22.7% 산업에서 네. 남도현님은 출판 만화 쪽이시군요. 산업에서 어떤 산업 전체가 매년
20%, 10% 이상의 성장을 한다 이러면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판사들이 많이 이쪽으로 만화책이나 웹툰을 종이책으로 내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전자 콘텐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 보면 21년 총 매출액은 1,6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그리고 어, 플랫폼 기업의 매출액은 4,969억으로 전년 대비 22.7% 증가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잠깐만요. 이거를 지워야 되는데. 네. 그리고 보시면 그 플레이어들을 보면 웹툰 웹소설 시장에선 대원 CI나 DNC 미디어 그리고 서울 미디어, 와이랩, 위즈덤 하우스 웹툰, 학산 문화사 뭐 이렇게 있고 아마 업체에 대해서는 저보다 이쪽에 있으신 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책 플랫폼은 리디나 미스터 블루, 레진, 밀리의 서재, 조아라 키다리 스튜디오, 탑코, 카카오 엔터도 있죠. 어, 이런 전자책 플랫폼도 그렇고 웹소설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성장하는 시장을 계속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종이책으로 웹툰을 내고 싶어하는 출판사들의 니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출판문화협회에서 나온 자료와 그 기업 공시 사이트에서 가서 보니까 기존의 대원 CI라든지 서울 미디어 코믹스에 카카오가 다 투자를 지분 한 20% 가량 카카오엔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행정연합이 일어나고 있다. 종이책 출판사들은 만화를 하고 싶어 하고 웹툰 작가를 섭외해서 책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어 하고 전자책 플랫폼이나 웹툰 소설을 가지고 있는 물론 안 그런 업체도 있겠지만 그런 출판사들은 종이책을 만들어 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 그 지금 시장을 키워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이런 성장세라면 훨씬 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가령 오늘 이 강의를 한 106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다고 하고 지금 와 계신 숫자는 물론 이제 안 오신 분도 계시지만 어, 그런 정도의 이제 열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면 오늘 오신 웹툰 작가분들이 공략해야 될, 만약에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략해야 될 출판사들은 어디 있나, 뭐가 있을까를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니, 이런 출판사들이 좀 좋지 않을까. 물론 지금 뭐, 문학동네, 민음사, 뭐, 어, 창비 이런 사람들, 이런 출판사에 다 만화나 이런 것들을 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다. 만화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그 작가분들이. 그래서 사계절도 그렇고, 뭔가 돈 되는 혹은 신인 작가들을 섭외해서 종이책으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웹툰 작가니까 아마 웹툰으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그 그림을 웹툰을 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럼 기존의 대원 CI나 DNC 미디어, 뭐 서울 미디어 이런 데서는 사실 돈 되는 작가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모든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서점들의 그 작가 위주로 하고 있고 제가 2주차, 3주차, 4주차 때 그런 사진들을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만약에 제가 초보 웹툰 작가라면 이런 기존의 단행본 학습 출판사들 중에서 좀 규모가 있는 출판사들의 접점이나 원고 투고 혹은 담당 편집자와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해 보겠어요. 물론 이제 웹툰 작가분들한테 직접 전화가 오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한번 의뢰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항상 편집자들은 종이책을 만들 소재들을 찾고 있고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웹툰 작가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점을 한번 찾아보자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종이책 출판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2011년에 웅진 싱크빅 출판 신입되니까
그때 막 페이스북, 트위터가 각 기업 출판사에 활용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트위터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교보문고도 아마 그때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했었을 거예요. 그럴 때 막 팀장님이 그랬어요. 제가 이제 웅진 주니어 마케터였는데 야 누가 책을 스마트폰으로 사 이랬거든요. 격세지감 아닙니까? 다들 그때는 뭐 온라인 쇼핑이 엄청 화랑이었고 인터파크 도서가 막 이랬었는데 지금 21년 통계청 자료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아마 더 그랬겠죠.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절반 이상이 모바일에서 발생합니다. 작년 올해 들어서 뭐 매월 뭐 12조, 11조, 14조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64.8%가 코로나 이후에 차지하고 있거든요. 즉, 책은 지금은 온라인도 아니라 모바일에서 다 구매를 하죠. 보통 스마트폰으로 심지어는 교보문고 매장에 가서도 온라인 바로드림 서비스를 신청해서 10% 할인을 받아서 삽니다. 그래서 2017년에서 19년 교보문고 내부 자료를 보면 광화문이나 강남 잠실과 같은 대형 매장들의 매출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 대신 인터넷에서의 매출을 모바일이 2018년, 19년 기점으로 추월을 합니다.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앞에서 봤던 장표, 모바일에서의 증가 추세도 마찬가지로 도서도 모바일에서 구매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9월 20일 날 영풍문고 김포공항점을 방문했었어요. 그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영풍문고 김포공항점이 영풍문고 중에서 유아동 매출 1위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김포, 부천, 부평 쪽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온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출판계에 입문했던 10년 전에는 목동 영등포 쪽이 유아동 매출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10년 동안 이제 많이 바뀐 거죠. 그 지역에 당시에 유아동이었던 아이들이 청소년이 됐고, 그리고 유아동을 가진 부모가 자리 잡기에는 목동과 영등포의 집값이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이 오프라인 매장도 흥망성쇠가 있더라. 많이 밀려나고 변하고 유지가 되더라도 그 매출의 구성이 달라진다는 것들을 10년 동안에 어,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웹툰이나 만화책을 판매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웹툰과 만화책을 사줄 사람이 어느 지역에 많이 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면 그 서점에 내 책을 깔면 훨씬 더 많이 팔 수 있겠죠. 교보문고든 영풍문고든 독립서점이든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쉽게 내 책을 살 독자가 있는 오프라인 공간은 어디일까에 대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2019년에 이 책을 냈고 목차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독립 회사에서 나오기 전이라서 사실 코끼리 다리의 일부분만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돌이켜 보니까 정말 내가 큰 출판사에서 세분화된 역할만 했기 때문에 전혀 출판 전반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했다.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나와서 3년 동안의 그런 시행착오를 경험을 해보니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런 작은 규모의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겠다. 한번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노하우를 이번 5주차 동안 좀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읽어 보시면 되게 기본적인 그 출판 유통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3년 동안에 업데이트된 부분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함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끝나고 주최 측을 통해서 그 수강생 분들 그 이메일로 위와 같은 4가지 파일을 보내드릴 거거든요. 마케팅 계획서하고 손익 시뮬, 출판사 투고용 이메일 리스트 300곳, 그리고 독립서점 리스트. 요게 제가 한겨레 교육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하면 항상 그런 선물 플러스 숙제를
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마케팅 세부 계획서는 한번 제가 5주차 때 오늘 보내드리면 요거를 한번 본인들에 맞게 빈칸을 채워 넣는다는 생각으로 한번 넣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그 계획서를 잡아놓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출판이 덜 어렵거든요. 여기 그 메일을 오늘 끝나고 보내드릴 건데 혹시 컨설팅을 받고 싶으신 분이나 내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의견을 받고 싶으신 분은 요 메일로 주시면 5주차 강의에 첨삭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출판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작가가 필요하죠. 여러분과 같은 네, 창작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내줄 출판사들이 필요하겠죠. 네, 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책을 팔 서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네, 채팅창에 인쇄소도 필요하죠. 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모나 라벤더님, 유통 마케팅사가 필요합니다. 배본사 맞아요. 네, 중간 유통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독자도 있어야겠죠. 이게 종이책 출판 생태계를 구성하는, 어,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케터. 여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출판사에 원고를 주죠. 그리고 출판사는 중간 도매상에 이렇게 원고를 주면 출판사는 작가한테 인쇄를 줍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중간 유통사에게 책을 주죠. 만들어진 책을. 그리고 중간 유통사는 도매상에 도서 대금을 줍니다. 중간 유통사는 서점에 책을 또 주죠. 출판사로부터 받은 책을. 그리고 서점은 중간 유통사에 도서 대금을 줍니다. 이 한 단계 한 단계 출판사에서 중간 유통사 서점으로 갈수록 마진이 붙습니다. 그 마진으로 이 회사들이 운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서점은 독자들에게 책을 판매를 하죠. 그리고 독자는 서점에 결제를 합니다. 그렇게 각각의 단계에 마진이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요 배보 장표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시나요? 어떠신가요? 네네. 아주 쉽죠. 이게 출판입니다. 출판이 종이책 출판이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이게 출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작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창작자이자 작가가 없다면 출판이 없겠죠. 그리고 그 기획 편집 마케팅이 두 번째고, 기획 편집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마케팅입니다. 그 말은 내가 아무리 잘 판다고 하더라도 작가와 기획 편집 단계에서 완전히 안 팔린 책을 나온다면 망조라는 거죠. 가령 지금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하고 있는 김훈 책은 누가 중요할까요? 출판사가 중요할까요? 마케팅이 중요할까요? 서점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김훈 작가가 본인이 소설책을 직접 만들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열어도 엄청나게 팔리지 않을까요? 오히려 자기한테 더 많이 남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기본 인쇄율은 10%인가 종이책 정가의 10%고요. 신인 작가의 경우에는 7, 8% 정가에 외서 번역을 할 경우는 5%. 어린이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만화책도 그럴 수 있는데 어, 그림책 경우 글작가 5%, 그림작가 5% 하기도 하고요. 글작가 3%, 그림작가 7% 하기도 합니다. 글작가와 그림작가의 영향력에 따라서 이 10%에서 요율이 달라지는데요. 가령 글작가가 유명하다. 그러면 글작가가 7%, 그림작가 3% 가져가고요. 만약에 그림작가가 유명하다.
그러면 그림 작가가 7, 글 작가가 3%. 아마 만화도 그럴 거라고 저는 유추해 보겠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글 작가가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출판사의 요구에서 아니 글 작가 7%, 그림 작가 5% 해줘. 그러면 정가의 12%가 인세로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가와 출판사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출간되기 전에 인쇄 계약 과정에서 있습니다. 내가 유명한 책을, 잘 팔린 책을 내본 작가일수록 유리한 판매 조건을 가져갈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신인 작가야, 그런데 책을 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웹툰도 많이 성공하지 않았어. 그러면 10% 정도가 되면 아주 괜찮은 거고 7, 8%라도 한번 해볼 만은 하겠죠. 출판사에서 책을 낼 때. 그런데 내가 만약 유명한 작가라면 김영하, 이기주, 이지성과 같이 이미 검증된 작가라면 직접 출판사를 차립니다. 김영하 작가의 작별 인사를 낸 복복서가는 김영하 작가의 출판사고요. 본인과 아내분이 같이 하는 거. 말의 온도를 냈던 이기주 작가 같은 경우는 말글터라는 출판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성이라는 인문학 쪽의 유명한 작가는 차이정원이라는 출판사를 가지고 있죠. 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문학동네나 창비, 복복서가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런데 창비, 문학동네, 민음사 이런 대형 출판사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네, 많습니다. 문수연님은 아주 좋은 그 수강생인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을 딱딱 집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맞습니다. 마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2만 부 이상 판매할 때 여기 보시면 출판사 출간하게 되면 작가는 2,800만 원 정도 가져가고 그 이제 같은 매출 그리고 같은 그 다른 개발 조건이 개발비, 제작비, 마케팅 비용이 같을 때 2만 부 판매와 100만 부, 100부 판매했을 때 차이를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러프하게 계산했고요. 출판사 출간과 1인 출판이나 소규모 출판을 진행했을 때 금액을 비교했습니다. 판매 부수가 1만 부, 2만 부 올라갈수록 출판사에게는 훨씬 더 마진이 커지죠. 유리해지죠. 어차피 책을 한 권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진행되는 비용은 종이값. 근데 많이 찍을수록 종이값 단가는 떨어지고 그리고 광고 물론 이제 매출이 늘어나기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 비용도 더 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가 많이 되면 될수록 그 작가도 많이 가져가지만 작가는 산수 평균적으로 많이 가져가고요. 출판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가져갑니다. 다만 저자는 실패한 확률이 낮고 타 출판사에서 또 이 성공한 사례를 보고 책을 내자고 출판사 오퍼가 옵니다. 그럴 때 작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유리한 조건으로 그 출판사와 계약을 하면 되겠죠. 가령 선인세라고 하는 금액을 더 많이 받는다거나 이제 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인세를 땡겨서 받는 걸 선인세라고 하는데 그걸 더 많이 받거나 아니면 인세율을 조정할 수 있죠. 제가 그 전에 다니던 출판사에서 봤던 인세율 최고봉은 15%였습니다. 엄청나죠. 15%면 정가의 15%거든요. 그러면 공급률로 치면 훨씬 더 높은 그 공급률이라는 출판사에서 서점에 주는 비용인데 그게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웹툰 작가는 출판사에 투고하는 것이 좋을까? 직접 출판해서 판매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현실적인 고민이 드는 거죠. 네, 이은진 직접 하신다고 하셨고, 다른 분들 의견 어떠신가요? 아, 네.
네, 김하연님 고정팬이 있어서 직접 출판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고정팬이 있으면 직접 출판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정팬들이 확장을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더 드는 거죠. 아마 주변 웹툰 작가들이나 만화 작가들이 출판을 했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들어서 어떤 시장인지를 잘 아실 건데요. 아, 네. 팬이 별로 없는 경우는 리스트 첫 번째 출판사로 먼저 한번 오퍼를 두드려 보시고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2, 3, 4주차에 말씀드리기 하겠지만 팬을 만드는 과정을 먼저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김광석님 아까 말씀하신 김훈 작가 같은 케이스라면 직접 신인이라면 출판사가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김훈 작가는 워낙 대작가니까 굳이 이제 출판사를 차릴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으신 것 같고 뭐 김영하 작가도 그렇지만 훨씬 더 마진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직접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뭐 100만 부 이상 팔아봤던 작가들은 직접 차립니다. 네. 그래서 펜을 만드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이게 웹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제 사례를 이제 2, 3, 4주 차에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좀 도움이 오히려 더 잘하실 것 같긴 한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게 리스크도 있습니다. 100부 판매했을 때 만약에 100부밖에 1인 출판했는데 100부밖에 안 팔렸다. 그러면 1,300만 원 마이너스죠. 아마 종이값이 올라서 지금은 더 마이너스일 것 같습니다. 네, 이은지님 울지 마시고요. 네, 다 사업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출판사의 비용 구조는 이렇습니다. 개발비가 있고요. 제작비가 있고, 마케팅비, 인쇄, 물류비, 간접비가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그런 케이스였죠. 그 제 책도 이 독립출판 제작자를 위한 대형 서점 유통 가이드도 사실 제 뭐 이제 그 출판을 위한 경험을 위해서 낸 거기도 하지만 이거 내줄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1,500부 이상 팔았고 전자책으로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개발비, 편집비, 제작비, 마케팅비, 인쇄, 물류비, 간접비가 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 나가는 비용인데 이거를 최대한 내가 몸빵으로 하는 게 1인 출판, 독립 출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던 그 채팅창에서 종이값이 많이 올랐다. 이제 CGV 8,000원짜리 없다. 다 이제 10,000원 이상이다. 올해 들어서 종이값이 30% 올랐다. 30% 엄청 오르면 사실 그렇다고 해서 책값을 30% 올리기도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들 저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인 단행본 같은 경우는 가격이 거의 2만 원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으로 종이값은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뭐 인건비도 그렇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출판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편집자 에디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영업자 마케터가 있습니다. 다시 편집자 에디터로 돌아와서 편집자 에디터는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작은 출판사 경우에는 편집자가 대표를 맡는 일이 많습니다. 작가와 직접 소통해서 출간, 기획, 편집, 도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유통에 필요한 뭐 도서 소개 자료 이런 것들을 편집자들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웹툰 작가분들이 대형 출판사에 책을 내려면 이 편집자들과 어떤 식으로든 연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누가 있을까요? 저와 같은 영업자 마케터가 필요하겠죠. 네. 서점 등 판매처와 소통하고 거래처와 소통하면서 출판사에 유리한 조건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른 출판사와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수긍도 할 때도 있고
전반적인 책을 판매에 있어서 뭔가 프로세스를 만드는 사람이 영업 마케터. 또 누가 있을까요? 네. 출판사의 편집자, 영업자, 마케터, 디자이너, PD. 웹툰은 아마 그 기획을 하고 있는 뭐 그리고 웹상에서의 일정을 조율하고 이런 분들이 있죠. PD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런데 출판사는 편집 에디터가 그 역할을 하고요. PD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네,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책의 표지와 책의 꼴, 모든 책들이 다 똑같지 않죠. 이 책은 이렇게 크고, 소설책은 이렇게 크고, 이런 문고판은 작습니다. 그리고 만화책은 컬러로 인쇄할 때가 많고, 그리고 또 종이 재질도 다양하고, 그런 전체적인 그래픽적인 요소를 담당하는 분이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왜 저는 디자이너를 우는 캐릭터를 사용했을까요? 네. 디자이너였던 혹은 그 마감에 쫓겨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영업자, 편집자가 디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계속 수정해야 되고, 처음부터 정확한 디렉션을 하지 않으면 디자이너들이 좀 힘들죠. 네. 그 큰 출판사에서는 직접 고용을 하고요. 작은 출판사에는 거의 다 외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급한 일 항상 급하대요. 마케터나 편집자들이. 네, 제가 그동안 이제 같이 일했던 디자이너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지원팀이 있습니다. 출판사도 회사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관리의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그리고 출판사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종이책이 있으니까 물류 창고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죠. 세무적인 것도 봐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 비즈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책들이 이미 일본에 많이 나와 있죠.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출판을 더 컨텐츠화 그리고 산업도 크고 만화도 있고 만화 시장도 크고 이런 그 나라가 일본이죠. 중사일 직즈라 이거는 또 다 아시는 만화고 그리고 어, 중판 출레라고 하는 드라마도 필드도 있었죠. 그리고 그 사전을 만드는 종이책 사전을 만드는 어, 그 출판사의 이야기를 엮은 배를 엮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 되게 재밌었고 일본 서점 대상 1위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고 그림으로도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네. 둘 다 두 일드와 그 영화의 공통점은 다 오다기리 조가 조연 주연을 맡았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영화나 이런 거 보셨나요? 책?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좀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네. 그러면 출판사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아실 수 있죠. 중간 유통사, 출판 비즈니스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중간 유통사가 있습니다. 중간 유통사가 없으면 사실 책이 독자들한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사실 거의 모든 책들은 중간 유통사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독자한테 기 전에는 출판사에서 직접 독자한테 하는 경우는 종이책 출판사에서는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직접 독자를 출판사에서 만나는 경우는 책축제, 북페스티벌 이런 거와 같이 직접 판매, 코엑스 국제도서관 유아교육장과 같은 직접 판매할 때 말고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중간 유통사 혹은 서점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요. 네, 중간 유통사는 도매상인데 출판사에서 책을 받아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중소형 오프라인 서점, 쿠팡 등의 책을 판매합니다. 문수연 님이 독립출판사도 중간 유통사를 통하나요 하셨는데, 네, 저는 중간 유통사를 좀 활용하라고 적극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령 내가 책이 100부가 나왔는데 20군데 거래처와 계약 독립서점에 혹은 도서관에 아니 혹은 서점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20군데와 따로 계약을 맺고 전자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 유통사를 북센이나 교보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거를 그 업무의 공수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교보나 북센에 100부를 출고시키면 그들이 기존에 계약을 맺었던 거래처에 유통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의 업무가 확 줄어들죠. 나중에 또 그 장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국내에 국내에 서점이 한 몇 군데 정도 있을까요? 오프라인 서점, 흔히 말하는 동네에 있는 서점, 교보문고, 뭐 영풍문고 다 포함해서 몇 군데 서점들이 있을까요? 한 동에 하나 그 정도 있을까요? 음, 없는 것도 있죠. 지금 그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나온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0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국에. 엄청나게 줄죠. 물론 이제 음반사와는 다른 모습이긴 한데, 네,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네, 우선 그 국내 유명한 유통사는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규모가 있는 웅진 북센, 북플러스,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있습니다. 2021년에 작년에 비해서 매출액은 웅진 북센이 19% 늘어났죠. 그에 비해서 북플러스는 1.8%, 한국출판협동조합은 마이너스 12.5%입니다. 네, 매출액의 크기도 그렇고 증감률도 그렇고 웅진 북센이 도매는 거의 다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두 군데 중간 유통사는 적자 전환이 했는데 웅진 북센은 얼마죠? 51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만약에 출판사라면 재무적으로 안정한 곳과 거래를 해야 되겠다면 웅진 북센과 거래하는 게 맞겠죠. 중간 유통사가 필요하다면. 물론 웅진 북센이 좋은 조건을 주는 건 아닙니다. 거래 조건. 그거에 관련해서는 다다음번 강의를 통해서 조금씩 알려드릴 건데요. 하지만 그래도 재무적으로 망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안전한, 망하는 것보다는 박한 곳하고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증감률도 확 늘었죠, 21년에. 네, 이게 이제 웅진 북센의 사진입니다. 네. 웅진 싱크빅이 출판사도 하면서 도서대 1위 도매상도 가지고 있죠. 근데 웅진 북센이 가장 무서워하는 경쟁자는 어디일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네, 맞추신 분에게도 이, 저희 책을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네. 이은지 님이 이번에는 못 맞추셨어요. 네. 네이버는 아니고요. 다른 분들은 혹시 뭐 한번 찍어 보시죠. 네, 네이버 아니고 그 교보문고가 요즘 소매 서점만 하다가 소매란 말은 독자한테 직접 하는 거잖아요. 도매는 내가 출판사에서 책을 받아서 그거를 다른 서점에 네, 파는 걸 도매라고 하는데 그 역할을 교보문고가 하고 있죠. 네, 아까 전에 그 클레이 휴남동 서점이 목동점에서 540부 정도 나갔잖아요. 그 목동점에서 독자들한테 판 게 아니라 그 목동 지역의 서점에 납품한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북생 같은 경우는 그런 납품에 교보문고가 뛰어드는 거, 도매에 뛰어드는 걸 많이 경계하고 있죠. 그리고 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재밌는 게 있죠. 3번에 알라딘 입출고장이라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 알라딘도 북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물류 창고가 없어서 북센에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네, 전주 페이퍼 출고장. 그러니까 인쇄소에 납품할 인쇄소는
그야말로 책을 제작하는 거고 그러면 종이를 어디서 사와야 되잖아요. 한솔재지나 전주 페이퍼와 같은 지업사, 제지 업체를 통해서 인쇄소가 그 종이를 공급받고 제작을 인쇄소에서 진행하는데 그 어, 제지 업체들도 북센에서 물류 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제2 북센 물류 창고를 1 물류 창고 바로 옆에 짓고 있는데요. 과거에 야구장과 그 주차장을 같이 사용했던 곳인데 거기서 그 쿠팡에 위탁하는 물류 창고, 쿠팡이 사용할 물류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네, 네, 요거는 북센은 아니고요. 웅진은 당연히 웅진 북센의 물류 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웅진 북센은 웅진의 물류와 다른 서점의 물류, 그리고 지업사의 물류, 다른 출판사의 물류까지 다 하고 있는 거대 출판 물류 도매상이죠. 네, 요거는 이제 큰 어느 정도 중견급 이상의 물류 창고 내부 사진인데요. 엄청 뭔가 현대화되어 있죠. 왼쪽에 보시면 어, 그 일하시는 분들이 책을 밴딩하고 있습니다. 묶고 있습니다. 출고처에 맞춰서 책을 묶고 있는데 그 위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어느 서점에 어느 유통사에 몇 부가 나갔는지를 실시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은 과거와 달리 책이 나가는 거에 있어서의 로스나 잘못 배송되는 것들을 저렇게 그 CCTV를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많이 없죠. 그리고 서점이 있습니다. 네, 엄청 높죠. 그래서 렉 위에 오히려 이렇게 높아야지 물류 창고 입장에서도 효율이 나는 거죠. 같은 대지 면적에.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은지님 공간 전략 맞습니다. 그래서 저 내릴 때도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잘 나가는 책들은 아래로 내리고 덜 나가거나 가끔 나가거나 재고들은 위로 올리는 거에 물류 창고의 핵심이죠. 그리고 서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 제가 교보문고 광화문점하고 어, 영풍문고 신림점 이런 데 가서 만화 코너를 좀 찍어봤는데요. 네. 요거 이토준지 2022년 신간 미미의 계단 완전 출간판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찍은 사진. 여기서 서점에서 책을 많이 사죠. 물론 이제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대해서는 제가 3, 4주차 때 이야기를 많이 할 예정. 네. 그렇다면 서점들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네. 지금은 사라진 반대의 루이스. 서울 경기 쪽에 울산에도 좀 있었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반디앤 루이스. 네, 서울 문고가 이름을 바꿨죠. 반디앤 루이스로. 그러다가 결국 경영난에 문을 닫았고 일부 매장은 영풍문고나 교보문고로 바뀌었고요. 반디앤 루이스 롯데스타시티점 건대 쪽에 있는 거는 교보문고가 가져갔고요. 그리고 반디앤 루이스 신림점 그리고 코엑스점은 영풍문고가 가져갔습니다. 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반디앤 루이스 매장은 아크앤북 혹시 아시나요? 아크앤북이라고 새롭게 이제 F&B 업체인데 서점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서점에 고객들이 모객이 되면 자사의 브랜드 어, 그 편집 매장처럼 그 음식을 파는 곳들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구조인 거죠. 책을 팔아서 매출을 올리겠다보다는 그 사람들을 책을 통해서 끌어들여서 거기서 다양한 부가 사업을 하는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 종로서적은 예전에 없어졌다가 새로 만들어진 곳이고요. GS문고도 있었습니다. GS문고는 알라딘 중고서점으로 지금 바뀌었죠. 이렇듯 한 곳에 서점이 있는 게 쉽게 그 자리를 옮기진 않습니다. 다른 서점으로 바뀌기도 하고 서점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게 공간적인
한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점이 있는 곳들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다른 업종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서점들도 많이 생겼죠. 독립서점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해방촌에 용산 해방촌에 있는 스토리지 앤 북앤 필름이라는 곳입니다. 왼쪽이 오프라인 매장이고요. 오른쪽이 온라인 매장. 그래서 독립서점들은 사실 지금은 많은 매출들이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 온라인 매장에서 많이 일어나죠. 온라인 매장은 사실 그 공간을 따로 차지하지 않아도 주문이나 출고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서점들의 좋은 매출 창고가 되겠죠. 네. 만약에 직접 출판을 하신다면 이런 독립서점에도 한번 입고를 시켜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저도 이 책의 개정판이 나온다면 독립서점에 좀 입고를 시키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나온 지역 서점의 개수인데요. 보시면 2003년에는 3,589개였다가 3,000개가 2009년에 계속 떨어지면서 2009년쯤에서 2,800개가 됐고 현재는 2,000개가 떨어졌죠. 그래서 전체 서점 개수는 지금은 21년 기준으로 2,538개인데 이 기타 서점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독립서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2017년부터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인 거죠. 그 일반 대형 서점이 중견 서점들이 줄어들면서 그 빈자리를 문화 공간을 어, 조그만 동네 서점들이 메꾸고 있는데요. 동네 서점들의 어떤 수익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한님이 그 이런 개개인 서점 입고는 바로 현금 입금이 되나요?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위탁이라고 하는 책을 먼저 보내주고 판매된 거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 위탁 판매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을 보내고 바로 현금으로 받는 현매 방식이 있는데요. 어, 두 개 다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서점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현매는 일반 위탁 판매보다 공급률이 5% 정도 낮습니다. 네, 가령 일반 위탁 판매, 즉 책을 먼저 깔고 판매가 되면 수금하는 방법은 70%라고 한다면 정가의 70%, 만약에 10,000원짜리 책이라면 7,000원에 판매된다고 한다면 현매, 내가 책을 보내면 바로 돈을 넣어주는 혹은 돈을 입금받으면 책을 바로 주는 현매는 65%, 6,500원, 10,000원짜리 책이면 그렇게 돼서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6,500원 받으니까 그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서점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일이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독립출판 제작자들한테 배운 방법인데, 그거는 책을 파는 5주차 정도의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쉽습니다. 물론 손이 많이 가죠. 말씀처럼. 네, 장부 작성해야 되고. 그래서 전국의 서점은 한 2,000개 정도 남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거는 퍼니플랜이라고 꾸준히 그 독립서점을 트래킹하고 있는 업체에서 추산하고 있는 독립서점의 증감 추세입니다. 2015년에 97개였던 서점들이 지금 745개고, 하지만 폐점되는 서점도 꽤 있는 거죠. 그렇지만 누적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독립서점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745개가 전국의 뿔뿔이 서점으로 오프라인에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온라인 서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독립서점이라고 하면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혹은 커피도 팔기도 하고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코로나가 끝나고 다양한 소모임들이 왕성하게 열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독립서점에서도 많이 유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독립서점이 잘 된다는 아니고 지금 많이 잘 되는 네 맞아요. 카페 서점 잘 되는 곳도 있고 망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지만 그런 것들 다양한 서점들이 늘어나는 건 맞다는 거죠. 네, 독자 혹은 고객입니다. 어, 자, 책을 낼 때 우리가 만들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들은 내가 만들고 싶은 책일까요? 아니면 내 책을 봐줄 독자에 대한 고민일까요? 네. 그 독자층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독자에 대한 고민인 거죠. 내가 만들고 싶은 책은 한 권만 만들면 됩니다. 나만 보면 되니까. 하지만 독자가 있어야지만 내 책을 사줄 분이 계셔야지만 그 책을 판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독자층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뭐 다른 출판계에서 말할 때 그런 뭐 10대, 20대 여성층, 네. 뭐 20, 30대 여성층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주로 책을 많이 읽는 성별은 여성입니다. 독서 모임 하더라도 남성들보다는 여성분들의 독서 모임이 훨씬 많고요. 독자에 대한 그 고민을 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요즘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내기 전에 미리 강의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 컨텐츠를 가지고 출판 유통이나 독립서점, 독립출판 제작자들이 정말 그런 거에 목말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고요. 그거를 책에 녹여내니까 한 1000부 정도는, 1500부 정도는 쉽게 팔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엄청 어렵게 팔았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요즘은 문제는 책을 읽는 사람보다 책을 내고 싶은 사람이 많은 세상입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이런 열풍이 일본에서의 자선 열풍과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굳이 사람들이 자신을 책을 통해서 브랜딩할 필요가 없었죠. 네. 물론 이제 아주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정년이 보장되고 그리고 평균 수명이 짧았잖아요. 그리고 뭐 1년, 일생의 한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고,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직업을 가져야지 지금 뭐 한 직업으로 평생 살 수 있는 사회도 아니고, 네, 그렇지. 정년은 짧아지고, 그러니까 자신을 브랜딩하고 본인의 업에 대해서 전문가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책만한 것들이 없죠. 네. 자연스러운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힘들긴 보시면 1인 가족은 월에 3,300원, 2인 가족은 4,000원의 종이책 서적을 구매를 한다. 하지만 요즘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릴리에서재나 리리북스나 뭐 예스 북클럽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이런 구독형은 엄청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OTT 그렇죠. 그만큼 컨텐츠의 소비가 늘었다, 폭발적으로. 컨텐츠를 쓰는 비용이 옛날에는 독서와 영화가 다였지만 지금은 다양한 구독형 상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종이책으로 쓰는 금액은 좀 작다. 그렇죠? 네.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가 가면 좀 늘어나죠. 왜 그럴까요? 자녀들 학습 참고서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지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당신의 작품의 독자는 누구인지요? 주변인들, 인스타나 블로그, 유튜브 구독자 팬들 중에서 당신의 책이 나왔을 때 책, 1000명이 한 권씩 사줄 수 있을 때 지속 가능한 출판이 가능하다. 물론 한 명이 1000권을 사줘도 지속 가능한 출판이 가능합니다. 네, 뭐 팬심이 강한 음반이나 뭐 아이돌 쪽에서는 그 시리즈별로 컬렉션별로 그리고 그렇게 다 사잖아요. 그,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출판도 좀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팬심, 굿즈화가 되는 거죠. 과거에는 정보의 전달자로서의 어떤 그 책의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음반과 마찬가지로 팬심을 드러내는
출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출판 성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가령 길버트 스쿨에서 나온 천정당이라는 그 어린이 어, 용 소설이 있는데 그 애들이 컬렉션별로 다 산다고 그러거든요. 그 이미 컬렉션별로 사는 것들이 젊은 독자들한테는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처음에는 그 제가 책을 네 맞아요. 처음 낼 때는 내 책을 어떻게 온라인 서점, 오프라인 서점에 노출할지만 좀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내 컨텐츠를 누가 사줄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만들고 싶은 책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 두 번째 되니까 내가 이 책을 만들었을 때는 누가 사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미리 내 책을 사줄 사람들을 모을 접점들을 만들었던 거죠. 그게 인스타 블로그, 뭐 트위터 이런 것,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됩니다. 네. 김하연 님이 질문 주셨는데, 출판 쪽은 롱테일 판매, 본격적 홍보 이후의 판매는 어떤가요? 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 제가 생각하기에 책이 출간되고 나서 한 달 안에 많은 거를 결정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책이 많이 팔려야지 그 롱테일, 그 지나갈수록 조금 조금 줄어들지만 쭉 많이 팔리는 구조가 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출판 비즈니스에 대한 것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그, 네, 보시면 그 전체적인 그 비즈니스 모델들을 한번 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 비즈니스를 둘러싼 이거 외에 다양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인쇄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SNS 홍보 대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점 광고 출력 업체도 있고요. 외주 디자이너는 항상 울고 있습니다. 외주 디자인 사무실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어떤 출판과 연관된 비즈니스 업체들이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번역 사무실이 있습니다. 어, 출판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책을 외국에 수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의 책을 우리나라로 수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번역 사무실도 함께 출판 비즈니스 둘러싼 다양한 업종. 저자 입장에서는 내 책이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국, 대만 아니면 뭐 영미권 이렇게 남미권 이렇게 많이 팔릴 수 있는 것들이 좋겠죠. 그래야지 사실 부가적인 수입들이 많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달러, 달러나 엔화, 파운드화로 받을 수 있죠. 유로화나 기축 통화들로 내가 저작권 판매 인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번역을 내가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수출을 판권을 사간 쪽에서 번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아니게 되죠. 아마 웹툰 작가분들도 다양한 나라에 이제 우리나라 웹툰 플랫폼들이 진출하고 있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영미권도 그렇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데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많은 독자들을 만날 수 있겠죠. 어, 이아영 님이 한 달 안에 승부라 하시니 저 중에서 홍보 대행사 정확한 역할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홍보 대행사는 만약에 그 혹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카카오 카드 뉴스나 이런 데서 책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책설미라든지 뭔가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는 책 광고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릴리즈하는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의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제가 2, 3, 4주차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뭐 이 업체들을 이용할 때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알려드리고 오히려 그런 업체들은 웹툰 작가분들이 더 필요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단가가 안 맞지만 출판사들이 온라인상이나 모바일상의 책을 홍보할 때
이거를 카드뉴스라고 하는 형식으로 만들고 그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거든요. 그거에 웹툰 작가분들이 쏠쏠하게 돈을 벌지 않을까.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림 실력 있으면 사실 오히려 온라인 공간에서 많은 업무들이 있죠. 물론 이제 단가는 좀 다 다르고 박한 곳도 있겠지만. 고윤정 님이 홍보대 행사 비용 대비 효과가 큰가요? 클 때도 있고 안 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책을 홍보에 태울 건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안 팔리는 책이 홍보 대행사에서 바이럴을 잘해서 팔리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물론 확률은 좀 떨어지죠. 잘 팔리는 책이 홍보 대행사를 만나면 더 잘 팔리고. 네. 카드 뉴스는 어떤 거냐면요. 보여드릴게요. 네, 카드 뉴스 맞습니다.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책인데요. 예스24에. 여기 보시면 책 서점에 가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카드 뉴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책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아주 짧은 그 카드 이미지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SNS에서 쉽게 안 보이시나요? 그렇군요. 네. 지금 보이시나요? 네. 네, 맞아요. 그림을 이렇게 넘기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책이 출판사에 나올 때 이제는 이런 카드 뉴스를 만드는 게 아주 기본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웹툰이나 만화 같은 경우는 뭐 기본이 그림으로 웹툰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카드 뉴스 만들기 오히려 더 쉽죠. 홍보하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 대행사에서 책을 바이럴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걸 MSG를 적당히 쳐야지 너무 많이 치잖아요. 그러면 엄청 독자들의 그 원성을 담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재밌는 케이스들을 네,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독립출판은 뭘까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네, 독립출판은 뭘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출판사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작가가 합쳐져서 내가 이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출판사에서는 네명이 하는 일들을 내가 작가가 돼서 다 하는 겁니다. 네, 조금, 네. 기존의 규모 있는 출판사에서 작가, 편집자, 영업자, 디자이너, 관리자가 각각 맡아 하는 일을 1, 2인 출판사를 설립해서 출판하는 일을 제가 생각하는 독립출판이라고 하고, 출판 경력자가 출판사를 설립하면 1인 출판사, 출판 경험이 없는 분들이 출판사를 차려서 출판을 시작하면 독립출판사라고 보통 칭하고 있습니다. 네. 가령 이제 이 독립출판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죠. 초기 독립출판이라고 생각한 모습들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력이 없지만 대박을 치는 작품들이 나옵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를 먹고 싶어라는 책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서점에서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이분들도 출판 경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출판 예비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 작가와 출판사 대표를 하면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은 어, 출판 경력이 있는 사람이 그 편집자와 마케터가 같이 해서 만든 그 출판사라서 독립 출판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죠. 그래서 소규모 출판사, 1인 출판사 정도가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텀블벅이라는 사이트인데 검은사전이라고 백과사전 도감류들의 책들이 엄청 펀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모인 금액이 뭐 지금 예전에 마감됐지만 1억 2,600만 원 정도, 7,800만 명 정도, 그리고 한국 요괴 대백과 이런 책은 6,500만 원 정도가 됐던 거죠.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출판의 문턱이 높았다면 지금은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죠. 그러면 출판사를 한번 설립을 해보죠. 출판사는 설립하기에 아주 쉽습니다. 과거에 그 아주 오래전 뭐 7, 80년대는 출판사가 허가제였는데 지금은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지방이나 서울에서도 뭐 그냥 구청이 있으면 구청의 문화관광체육과 혹은 구청이 없는 지역은 시청, 도청의 문화관광체육과로 가시면 됩니다. 가시기 전에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관악구에서 제가 출판사를 예전에 만들었었는데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유통팀이 있죠. 박창숙님에게 출판사 및 정기가맹 신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출판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언제 가면 되냐를 물어보시면 평일 근무 시간에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갑니다. 가면 이런 접수증을 만듭니다. 그럼 출판사 이름을 쓰고 그리고 출판하는 지역의 주소를 쓰고 그리고 본인 이름 쓰고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주에서 출판사를 만드는데 서울 마포구에 가서 출판사를 신청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해당 주소지에 출판사 사무실이 있는 주소지에서 출판을 사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2, 3일 있다가 신규 신고 처리 결과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비 2만 얼마였는데 2만 7천 원에 지금 또 거의 비슷할 거예요. 면허세를 납부를 하면 됩니다. 2만 7천 원은 출판사를 만들면 1년에 한 번씩 날아오는데 뭐 사실 2만 7천 원 이상 벌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출판사 신고 확인증 이런 게 나옵니다. 2016년에 한번 만들어 봤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언젠가는 독립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2016년 10월 30일 날 출판사 신고증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출판사 신고 확인증만 있으면 ISBN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고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자 통장이 필요합니다. 방법 1은 직접 사업장 소재 세무서 방문합니다. 만약에 관악구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관악구 세무서, 마포구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마포구 세무서, 안양시에서 만들면 안양시 세무서로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합니다. 갈 때는 어, 출판사 신고하기증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등록 주소지가 근린생활인가 그런 곳이어야 하지 아닙니다. 출판사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서 자가나 혹은 월세나 전세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가령 그런 좀 뭔가 번듯한 사무실을 갖춰야지만 출판사를 신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해보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본인 집에서 출판은 사실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되는 업무잖아요. 웹툰도 그렇고 태블릿하고 그 와콤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컴퓨터하고 뭐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것처럼 출판사는 자기 집에서 방 한 칸에서 할 수 있는 업이거든요. 그런데 가령 이제 세무 공무원들 중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혹시 그런 출판사 하면 집에 인쇄기가 있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진짜 일반인들은 출판사가 어떤 곳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막 그 인쇄소가 있어야지 출판사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세무공무원. 만약에 제가 마포나 파주에 갔었으면 그런 질문을 안 들었을 건데 관악구는
아시다시피 출판사 등록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을 상대할 때는 기준을 따라가지만 어떨 땐 설득을 해야 될 때는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직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2016년에 만들었던 제 출판사였고요. 이건 홈택스에 들어가면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신청 하면 되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신고 확인증 먼저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걸 먼저 만드시기를 하고 네네. 그리고 법인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저는 클레이하우스는 법인으로 만들었었고 개인 출판사도 법인으로 만들었고 법인으로 만들게 되면 물론 좀 절차가 복잡하지만 뭐 다양한 혜택들이 또 있습니다. 세금적인 혜택이라든지 네, 법인 운영에 관심 있으시면 출판사를 법인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규모가 있는 작가들도 인세를 법인을 통해서 받습니다. 개인소득세는 1억이 넘어가는 구간이 되면 세금이 많이 떼져가잖아요. 종합소득세로.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2억까지는 10%. 그 말은 2억의 순이익이 나면 2천만 원만 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 분들은 법인으로 만들게 되면 청년 창업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5년 동안은 만 19세인가 17세인가 그 이하에서 만들게 되면 5년 동안은 그, 어, 그 소득세가 없습니다. 법인 소득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같은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런 통장을 만듭니다. 저도 통장을 집 근처 우리은행 가서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만들 때 팁은 은행에 가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뭐, 계약서가 있냐, 아니면 거래 내역이 있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그 통장을 만들 수도 있고 사업자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먼저 요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포 통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미리 따로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 일으킬 필요는 없는데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갈 때 컴퓨터를 샀던 내역을 출력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출판업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샀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사진 않았었고요. 그냥 신용카드로 지마켓에서 다나와에서 그냥 결제했었는데 그거를 결제한 내역을 프린트한 다음에 다시 결제를 취소했고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은행이나 관공서나 뭔가 서류를 준비해 가는 게 해가야지만 좀 일이 쉽게 되더라고요. 이제 출판물의 바코드라는 ISBN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판사 신고 확인증만 있으면 ISBN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선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이 있어야 되는데 출판 비즈니스에서 ISBN은 출판사 신고 확인증만 있으면 국립중앙도서관의 ISBN 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국제표준도서번호 ISBN은 13자리로 되어 있고 978, 979로 시작하고 국별, 나라는 89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발행자 번호. 이 발행자 번호는 ISBN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그 ISBN 센터 들어가면 출판사별로 발행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신청하시고 이런 부가기호와 이런 도서를 도서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면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발급이 됩니다. 보시면 여기 중앙도서관 ISN 납본 시스템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어, 여기 로그인해서 계정 등록을 하셔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보이시나요? 네네. 그러면 제가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그인 하시면,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발행자 번호 신청하는欄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걸 먼저 클릭합니다. 그 출판사가 있으면 그 출판사의 고유 발행자 번호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신규 발행자 번호 신청. 네. 그렇게 해서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출판사 신고 확인증 첨부한 게 있죠. 우리가 구청에서 발급받은 출판사 신고 확인증 파일 첨부를 하고요. 그리고 올해 출판 예정 도서 종수, 기발행 도서 종수, 1년간 출판 발행 종수, 출판물 종류 이런 것들을 다 넣습니다. 네, 그런 것들 넣고, 네, 그리고 담당자 연락처와 이런 것들 넣고 신청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발행자 번호, 출판사의 고유 발행자 번호가 나옵니다. 그 발행자 번호를 발급받은 후 하루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SBN 신청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종이 ISBN, 전자책 ISBN, 같은 책이라도 종이 ISBN이 따로 있고 전자책 ISBN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신청을 하셔야 돼요. 종이책을 만들고 그 ISBN으로 전자책을 ISBN 사용하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책 ISBN 따로 발급받으시고 전자책 ISBN 따로 발급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웹툰이나 만화를 연장 만화를 그릴 수 있잖아요. 원피스처럼. 그럴 경우에는 그 개별 도서 ISBN은 각각 권당 받으셔야 되고 이 시리즈물의 전체 세트 ISBN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ISBN 신청을 하게 되면 개별 도서는 종이책 ISBN, 전자책 ISBN. 그리고 세트 도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도서 전질 묶음을 유통하려면 이렇게 이 세트에 대한 ISBN을 따로 발급을 해야 됩니다. 보통 제가 다른 출판 유통 수업에서는 뭐 세트 ISBN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는데요. 여기 특히 웹툰이나 만화 쪽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연작으로 하실 경우가 많잖아요. 한 권으로는 담기엔 너무 부족해. 우리는 그림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만화로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트 ISBN을 꼭 따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세트 ISBN 들어가는 개별 락권들에 대한 ISBN 함께 별도로 따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시다 보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책과 동시에 여러 가지 굿즈를 함께 포함시켜서 세트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다, 다 품목 묶음 세트 ISBN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예전에 제가 웅진 주니어에서 앤서니 브라운 세트 만들었었는데요. 다이어리, 뭐 컬러링북, 앞치마, 물통 이런 잡다구리한 굿즈들을 넣어서 만들었었는데 상품을 만들었고 도서와 함께 유통했었거든요. 그러면 어, 다 품목 묶음 세트를 하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ISBN이 부여된 출판물과 일반 상품, 교구 및 문구류 등을 함께 묶음으로 판매되는 경우 ISBN이 부여되었고 이미 유통하고 있는 개별 도서들을 유통상 필요로 인하여 세트로 구성하는 경우 일반 ISBN 내에서 하위 세트를 구성하여 유통하여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다품목 묶음 세트 ISBN을 신청하셔야 된다. 거죠. 그리고 제가 요 책 같이 메일로 보내드릴 건데요. 브로그로 대한출판문화협회 2021년 출판시장 통계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 PDF 파일 같이 보내드릴 건데 국내 주요 72개 출판 기업 및 서점을 통한 21년 출판시장 동향 분석 보고서입니다. 올해 4월에 나와서 엄청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한번 쑥 훑어봤는데요. 그 중에서 재밌었던 게 역시 웹툰과 만화책 쪽에 돈이 돈다는 걸 느꼈거든요. 2020년과 21년 사이에 증감률이 대원 CI, 학산 문화사 이런 것들이 엄청 늘었습니다. 서울 미디어 코믹스도 그렇고. 근데 신기한 거는
대원 CI와 제가 아직 학사는 감사 보고서가 없더라고요. 이 정도 매출이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못 찾은 건지 다트에서 보니까 서울 미디어 코믹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카카오 엔터에서 거의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특수 관계인 매출을 확인해 보니 대원 CI에서 카카오 엔터의 매출이 엄청 늘었고 그것이 올해 작년에 비해서 매출 증감률 20% 이상이 됐던 것들에 영향을 줬다. 그리고 대원 CI의 특수 관계 회사인 DNC 미디어에서 물론 이제 증감률이 줄었는데 각 대원 CI와 연계되었던 매출이 꽤 있더라고요. 그게 예스24 전자책이나 알라딘 교보와 같은 전자책 플랫폼에 대원 CI가 유통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DNC 미디어가 대행하고 있었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판사들은 이미 전자책 플랫폼도 하고 종이책도 하고 있으니까 쉬운데 일반 단행본 출판사들도 항상 성장에 대한 그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강의 시작할 때 만약에 처음 웹툰 작가들이나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런 출판사를 한번 두드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했었던 거죠. 아, 네. 그 혹시 그 오늘 강의 중에 질문할 내용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 오늘 그 같이 PPT를 만들었는데 마지막 저장하는 과정에서 일부분이 날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인 것 같거든요. 네. 김지와 루토님이 책 구매 시 선착순 몇 분에게 엽서를 증정하는 식으로 팔아도 다목금 세트로 신청해야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엽서가 어차피 책에서 만든 판촉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어, 일반 ISBN 그리고 세트는 아니기 때문에 개별 도서 ISBN으로 받아서 판매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텀블벅 모금은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요 텀블벅 관련해서는 제가 4주차, 5주차 정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 할 건데요. 보통 제작의 70% 그러니까 인쇄 전에 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점에 예,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가령 이제 책에 텀블벅 펀딩 하셨던 분들의 리스트를 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쇄 전에 하시는 게 좋죠. 보통 텀블벅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은 60에서 70% 완료됐을 때쯤 진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책값을 측정하실 때 어떻게 측정하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아요. 책값 측정하는 것도 저희가 2차, 3차, 4차에 알려드릴 겁니다. 텀블벅과 비슷한 플랫폼이 예스와 알라딘 말고 더 있을까요? 어, 네, 와디즈라는 곳이 있죠. 와디즈도 출판 쪽으로 좀 더 확장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덕현님, 중간에 못 들어 죄송합니다. 질문,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ISBN을 못 받나요? ISBN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점과 거래를 못할 뿐 ISBN은 출판사 신고 확인증만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출판을 해서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출판물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ISBN을 받으셔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도 만드셔야 되고 발급받은 출판물을 여기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만약에 출판물을 유통할 때는 ISBN을 책에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되는 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정가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서 관련된 법에 있기 때문에 꼭 그, 어, 그 받으셔야 됩니다.
책값을 변경할 경우에도 ISBN을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책값을 변경할 경우에는 출간하고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책값을 1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책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기존 책값 변경 그 출판산업진흥원에서 정가 변경 신청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책값을 변경하시면 되고 동시에 책값이 변경됐다는 것을 거래처, 대형 서점, 동네 서점 등에 메일로 공문 형식으로 보내야 됩니다. 네, 사업자 등록만 하고 출판사 신고는 안 해도 서점에 입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하더라도 그 ISBN이 있어야지 서점에 입고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서점에 입고하기 위해서는 출판사 신고 플러스 사업자 등록증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김우진님, 개인 사업자도 해외 서적을 국내에 출간 가능한지, 개인 사업자도 해외 서적을 국내에 해외 서적을 출간하는 게 아니라 유통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 그래서 어차피 그 해외 서적은 바로 들여올 경우에 도서정가제 국내 도서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법에 저촉받지 않고요. 할인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개인 사업자로 그거를 유통을 하는 거지 출간이라는 건 새로운 컨텐츠를 종이책으로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해외 서적을 만약에 해외 서적인데 국내에 유통하려면 별도 ISBN을 발급받아야 되겠죠. 아니면 외국어로 된 서적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통하기 위해서는 국내 ISBN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해외에서 만들어진 서적을 뭐 100권이든 1000권이든 10,000권이든 국내에 수입해서 팔 경우에는 따로 별도 ISBN을 발급받지 않아야 됩니다. 않아도 됩니다. ISBN이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북 넘버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발급받은 ISBN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다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978, 89가 대한민국 번호입니다. 네, 그래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인 사업자도 해외 서적을 수입 유통할 수 있다. 단 국내 출간의 개념은 아니다.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못다 했던 거는 네. 문수연님 독립서점에 책을 유통했을 때 서점 손님 등이 만져서 책이 너덜거려서 판매가 힘들 경우 어떻게 하나요? 서점에서 배상을 해주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독립서점 파트에서 다시 다루긴 하겠지만 샘플북 한 권을 요구해요. 서비스로. 나머지 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 5권이면 한 권 정도는 서비스로 줄 수 있냐? 그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네. 네, 반품 처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 만약에 샘플 없이 5권 했는데 5권 중에서 한 권이 3권이 반품됐다. 근데 한 권이 사람들의 손때가 타서 너덜너덜한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서점과 출판사 간의 뭔가 어, 음, 알력 혹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그럴 경우에는 반품 처리를 해서 출판사가 부담합니다. 네, 내 책이 만약에 손때가 타서 헤어지는 게 좀 싫다. 그러시면 도서를 출고시킬 때 비닐 랩핑을 하거나 아니면 네, 비닐 랩핑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비닐 랩핑해서 보낼 경우에는 사람들이 와서 내 책 내용을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만약에 랩핑도 하고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만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 책의 표 1, 책 표지 앞쪽과 뒷면에 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넣으면 좋겠죠. 네. 네, 맞습니다. 문수연님. 샘플북도 은근히 많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김소리님, 한국에서 판매하다가 해외에서 판매하려면 ISBN을 다시 어, 아닙니다. ISBN은 전 세계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고요. 다만 유통 관련된 그 나라의 법이 있을 거거든요. 그 법에 따라서 유통하시면 되는데 ISBN을 따로 발급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듣진 않았습니다. 아, 메일 주소는 제가 진행하는 그 단체 쪽에서 진흥원 쪽에서 받기로 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쪽에 알려주시면 제가 한꺼번에 받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보기 샘플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윤지님. 자, 문수연 님이 출판사 신고했는데 사업자 등록하고 책을 판매하면 세금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500부 정도 책을 인쇄하여 판매할 시 대략적으로 세금은 어느 정도 부과될까요? 그럴 경우에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고 하게 되면 500부 정도 계산기를 또 우리가 꺼내 보면 만약에 책을 정가를 보통 18,000원으로 한다. 그리고 공급률을 70% 500부 하게 되면 어 630만 원이거든요. 이게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개인 종합소득세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연봉을 기존 회사에서 만약에 많이 받고 있다. 그런데 630만 원이면 기존 내던 세금에서 조금 더 들어갈 거고, 그래서 그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그거에 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 630만 원에서 제작비 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인건비 빼게 되면 실제로 세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해외 서적 번역한 경우는 새로 ISBN을 받습니다. 김우진. 네, 그런 번역사라고 해서 국내 출판물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네. 해외 서적이 그냥 들어와서 유통되는 거는 국내 도서는 아니고 해외 서적인데 수입품인데 만약에 그 해외 도서를 국내에서 번역해서 판매를 할 때는 새 ISBN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은진님, 네, 요거 제가 메일 주실 때 받으실 책 주소를 알려주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늘 수업에 잘 해주셨기 때문에 보내드리는 거고요. 아까 전에 그 퀴즈 맞추신 분도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분도 같이 내가 퀴즈 맞췄습니다. 맞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발송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승환님, 여기 더 있네요. 남도현님, 네. 출판 계약 시 전자책 계약도 추가 계약금을 주나요? 아니면 퉁치나요? 만약에 그 출판사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책 계약을 할 때 추가 계약금이라고 말하면 전자책 선인세라고 하는데요. 유통사에서 대량으로 만약에 1000카피를 먼저 사갈 때도 있고 출판사에 그거에 대해서 정산을 빨리 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또 출판사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고승아님, 만약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로 법인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 충돌하는 경우나 불이익이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법인 사업자로 어, 월급을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익을 법인에 계속 쌓아두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직장의 내규가 겸직 금지가 될 경우 법인 사업자가 있다는 것들을 말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요. 뭐 더 다른, 네, 네. 곽인근님, 보통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2월에 뭘 신고해야 한다던데 2월에는 그 법인 같은 경우는 양도세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그 회계, 전년도에 손익 이런 것들을 2월 정도에 진행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면세 관련자 사업이요. 음, 글쎄요. 2월에 저는 기억이 없어요. 네. 일반 사업자는 제가 잘 모르고, 네,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실제 법인을 운영하니까 하는데, 사업자 현황 신고는, 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홈택스가 아주 친절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빈칸 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첫 수업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조금 어려우셨나요? 아니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셨나요?
네, 네. 저는 이제 한 10년 이 바닥에 구르다 보니까 어,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네, 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최대한 친절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4차는 훨씬 더 실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일 주실 때 본인이 어떤 출판을 하고 싶다에 대해서도 좀 써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이 한 36분 정도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는 아마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네, 같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의 기본적인 출판 유통 시스템은 최대한 손해보지 않고 하단은 막아놓고 상단은 좀 열어놓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하영님 감사합니다. 네, 김하연님 감사합니다. 다음 수업은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목요일로 알고 있어요. 10월 첫째 주에 축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휴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쉬시고요. 저도 준비를 잘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